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뒤집은 건데 이르면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 새 재판부에 재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유죄를 선고했던 지난해 11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의회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원합의체 심리엔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사건을 회피한 노태학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10명이 유죄 취지에 찬성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2명이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 판결 36일, 전원합의체가 심리에 들어간 지 9일 만에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에서 이 후보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뒤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원심 재판부인 형사 6부를 제외하고 선거법 담당인 형사 2부와 7부 중 한 곳이 맡겨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당사자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선고 결과를 뒤늦게 접한 이 후보는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후보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던 시각 이재명 후보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한 식당에서 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의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순간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거부권 행사할 사람을 바꿔야 되거든요. 강유정 대변인 등 실무진의 표정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강 대변인이 휴대전화를 전달하며 파기환송 소식을 전하자 이 후보는 굳은 표정으로 판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법원 판단보다 선거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잇따라 나온 후보 교체, 사퇴 요구 역시 일축했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이후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건 정치도 사법부도 아니라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완주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계획했던 경기 북부 지역 민심 청취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큰 책임을 지는 일을 선택하겠다며 어제 사퇴했는데 출마 선언 후 광주 5.18 묘지를 방문하는 등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히며 더 큰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오랜 숙고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게 가야 한다며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대선 출사표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한 전 대행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전망입니다. 한 전 대행 측 관계자는 본인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추진과 선거구제 개편, 그리고 연정 계획까지 담긴 공약이 나올 것이라며 나라 발전을 위해선 자신을 딛고 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담긴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 대행은 이후 현충원을 참배한 뒤 광주 5.18 묘지를 방문합니다. 자신이 전북 전주 출신의 호남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첫 호남 출신 보수정당 대표를 역임했던 이정현 지방시대회 부위원장도 캠프 대변인에 기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대행은 일단 무소속 신분으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내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빅텐트 구축을 위한 단일화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의 사퇴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됐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체자가 되면서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13조 8천억 원 규모 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부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된 뒤 곧바로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공범 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대통령 개인의 위헌 위법한 행위를 분담해 실행하려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에 따른 화풀이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우리 민생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에서 웬 탄핵입니까? 곧이어 민주당 주도로 탄핵을 위한 투표가 이루어졌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표를 수리하면서 최 부총리는 탄핵을 면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가 모두 사퇴하면서 오늘 0시부터 권력승계 서열 3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한미통상협의를 최 부총리가 주도해온 만큼 경제사령탑 부재로 인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퇴로 이제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습니다. 이 대행은 오늘 새벽 0시부터 모든 부처의 국정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고 아침에 출근길에서도 대행 직무 수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정보종합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무빈 기자, 이주호 권한대행이 어떤 메시지 내놨습니까? 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조금 전 이곳 서울정보종합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12시 이 대행은 정부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부처에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행은 국방부의 군의 경계를 철저히 하고 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하는 등 국방, 외교, 경제 등을 아울러 유사시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장부했습니다. 앞서 이 대행은 어제 국무서열 2위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3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물러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대행은 오는 6월 3일 대선까지 약 5주 동안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데 한 달여 남은 대선이 공정하고 질서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정보종합청사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대선 후보 경선 투표를 마무리하고 내일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종 대선 후보를 추리기 위한 경선 투표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수서역 GTX를 타고 청년층과 직접 소통에 나서고 한동훈 후보는 텃밭 지역인 경남과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면서 막판 표심 공략에 총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틀간 진행한 국민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를 50%씩 반영해 내일 경기도 일산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대법원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자 오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정이 없던 긴급 현안 질의를 예고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러 사법부의 졸속 판결과 정치 개입 등을 지적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스스로 자기의 신뢰와 자기의 명예를 구렁텅이에 쳐넣었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면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지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관련 조사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 사법부와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패널 4분과 함께 대법원 선고 내용과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생중계된 대법원 선고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문규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용도 지역을 상향하게 되었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다수 의견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고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저것이 맞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인데 뭐 법이라고 하는 것도 상식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리고 발언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뭐 허위 사실 표명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잘게 하나 모든 발언을 쪼개서 판단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런 발언이 왜 나왔는가를 판단하는 해야 된다는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관련해서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였는데 둘 다 김문기 관련해서 골프 치지 않았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내가 골프를 안 쳤는데 골프 친 것처럼 조작했다. 그래서 골프 쳤으면 김문기 씨를 알았을 텐데 골프를 안 쳤기 때문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백현동도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당시 대장동에 이어서 백현동 의혹도 도대체 왜 저런 특혜를 주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내가 성남시장이 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가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협박이 없었는데 더더구나 성남시가 계속해서 국토부에 질의했지 않습니까?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성남시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답신까지 있었는데 불구하고 국토부 협박 때문에 있었다. 이런 일을 했다. 백현동 특혜를 주었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뭐 둘 다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대법원이 그런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이 있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던 1심 판단과 같은 판단을 대법원도 내린 겁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서 유권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대법원이 어떤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선거인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근데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이 앞으로 검찰과 대법원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냐 허위냐 가지고 계속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그리고 그 정당은 한 400억 정도의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대통령 임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또 수사하겠다라고 하는데 수사를 하면 당선 무효형이 되고 또 국민의힘도 400억 정도 환수 당하겠죠. 근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기소를 안 하면 또 이 정당은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검찰과 법원에 막강한 권력이 생겼다라고 보고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가지고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해서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이상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쟁점들이 이미 대선 기간 동안 충분히 여야 패널을 통해서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이런 것들 김문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관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충분히 스스로 판단하고 유권자들이 표를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정치적인 몫은 없고 검찰과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이제 대법원이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텐데 파기환송심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또 할지도 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했기 예.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부터 기존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일단 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론을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대법원에서 서울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오면은 고등법원 해당 재판부가 소환장을 보내고 그래서 첫 번째 그 변론기를 잡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그 증거 채택을 하기 위해서 뭔가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일지 여부도 재판부의 결정일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1심, 2심 동안 거의 뭐 수십 명의 어떤 증인을 불렀기 때문에 1심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채택하기보다는 1심에서 변론 종결을 한 다음에 그 1회 기일로 종결한 다음에 선고 기일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임이 사실상 자명하죠. 그러면은 6월 3일 이후에 어떻게 보면 서울 고등법원에 선고가 될 건데 만약에 그 서울 고등법원에 판결이 된다고 유죄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다시 재상고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또한 이번과 같은 그런 절차를 거칠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36일 만에 선고를 했죠. 아마 그와 비슷한 패턴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가서 그때 제3고심에서 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대법원에 이 사건이 상고 접수된 뒤에 9일 만에 판단이 내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대법원이 어떤 유권자들에게 어떤 이재명 후보의 어떤 피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혼란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빠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의미를 생각해봤을 때 서울 고등법원이 어떤 최대한 또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대법원이 그런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전 그 자체가 좀 굉장히 무리수였다고 보여져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리적으로 이것이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 자체가 확정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재판기일이 지정되는 데만 해도 보름 이상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름이요? 네, 예. 그렇죠. 보름 이상 걸리고 그다음에 공판기일 자체에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되는 절차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절차를 고려한다면 6월 3일 조기 대선일 이전에 파기환송심이 결론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리하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파기환송심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도 한 달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기간을 토탈해서 살펴보게 되면 6월 3일까지는 절대 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재판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사건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공식 등록을 하고 향후에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굉장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재판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었기 때문에 항소심 단계에서는 뭐 유죄의 그런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겠지만 적어도 양형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전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이미 1심의 결론을 파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양형 심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파기환송심에서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양형 부분을 따져볼 수밖에 없고, 양형에 있어서 만약에 100만 원 미만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그것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결론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상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 선고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입장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네, 일단은 무엇보다도 어제 대법원 선고 결과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 집중되고 있거든요. 당연히 영향을 미칠 텐데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어떤 양형 결과가 나올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두 부분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표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확정 판결이나 마찬가지지만 확정 판결이 아닌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처럼 그냥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또 이재명 후보도 지금 후보 사퇴는 무슨 소리냐, 후보 교체에 지금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터무니없는 얘기다. 전혀 그럴 가능성도 없고요. 뭐 계속해서 대선이 진행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뭐 진영 논리로 양쪽이 다 더 똘똘 뭉칠 수 있고, 반면에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른바 중도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 분명히 확정 판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진행되나? 이게 계속 더 심각해질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 사이에 6월 3일 전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이러면 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다시 또 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 그만둬야 되나? 다시 선거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뭔가 요동치는 그런 전국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지금 민주당의 고민이 클 것 같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로 지금 가는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크게 흔들림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리고 대선 후보 등록일이 다가올수록 지금까지 당내에서 나오지 못했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엄청나게 위기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뭔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해당 행위 정도 수준으로 해석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결단을 내렸을 때 김동연 후보에게 주겠습니까? 김경수 후보에게 주겠습니까? 일단 10%도 못 받은 후보들이잖아요. 둘이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후보를 밀려고 하는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건데 이게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안은 없다고 보고요. 이번 대선은 이재명 후보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 이 대법원의 결정이 정당했냐. 만약에 파기환송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더 원칙적으로 갔어야 돼요. 이렇게 9일 만에 전원합의체 2번 열어서 그냥 결정해버린다? 그러면 대법관들이 이 6만 쪽에 달하는 기록도 보지 않고 판결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정치인들이 이 비판의 몫을 받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대통령은 네. 더 민주당이 결집할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확신하지만 다만 대법원에서 이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또 헌법소원을 통해서 헌법재판이 되고 그러면 국정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한 1년여간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국정의 혼란을 결국 국민들이 다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어제 대법원의 판결이 너무 조급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법원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 규정은 헌법 84조 논란에 대한 해석 내놓을지도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는 후보에 대안이 없다라고 해서 강경 모드로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되니까 헌법 84조 이 부분이잖아요. 불소추 특권 이 부분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중지를 해야 될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는 해석하세요?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헌법 84조를 초등학생한테 주고 해석을 해봐라라고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뭐냐? 84조는 어떻게 됐냐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 그럼 반대 해석은 뭐죠? 이 사건이 재직 중에 발생했습니까? 재직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냥 반대 해석으로 하면은 그냥 재판은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지고 84조 해석의 문제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코미디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지금 2017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난 이후에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툴 때 그때 홍준표 후보가 그 한나라당 후보였고 예. 그때도 이른바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형사 사건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된다라고 민주당이 공식적인 선거운동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릅니까? 법률의 반대 해석상 문헌상 명백한 것이고 민주당조차도 종전에 그와 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입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이 정말 지금까지 31번에 가까운 지금 탄핵 발의를 하고 있었는데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소추란 것은 prosecution, 그러니까 수사에 네. 따르는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고 자명합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본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자꾸 논란을 만들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이런 입장이신 건데, 그러니까 소추를 기소와 재판까지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란이라고 표현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논란이 안 되냐 하면은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소추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재직 중에 발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렇게 소추를 재판과 기소라고 이제 진보 진영에서 주로 해석을 하시는 그 부분으로 저희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건처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경우의 사건에도 기소 그러니까 재판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느냐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아무리 해석해도 그 민주당 내지 이재명 후보가 해석하는 것처럼 저는 아무리 봐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재직중도 아니고 이미 3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 재판이 지금 보면은 신속한 재판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결국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결국 이 84조 자체에 대한 해석에 관한 재판이 아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냥 문헌적 해석을 할 때 결국 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심까지 올라갔던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관 다수 12명 중에 10명이 유죄 취지로 인정해서 다시 돌아간 이 사건조차도 이 형사소송법상 그 84조에 의해서 어떤 기소와 재판을 둘 다 의미한다고 봤을 때 중지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윤선 변호사님?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요. 여기서 소추라는 것은 물론
기소도 포함되는 것이고 재판 그리고 공소 유지라는 뜻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재판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공소를 유지하는 절차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명문으로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 입법 취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있게 되면 그것은 국정 수반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각종 국정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교적인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사 재판을 통해서 그런 국정 운영에 혼란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입법자들이 그런 규정을 넣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물론 이런 논쟁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명문 규정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각종 사건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에 이번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중지를 요청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각각 해당 재판부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권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선거 결과 놓고 정치권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랍니다. 공정성도 일관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네,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보 자격 논란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총공세에 나섰는데 이준석 의원까지도 나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반명 빅텐트 크게 쳐질 수 있지 않냐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표면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재명 후보도 계속 갈 것이다.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큰 대선 구도 자체에 큰 요동을 치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란 것이 구도, 인물, 정책이라 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 돼 왔잖아요. 조금 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판세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힘 이 전체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반명 세력과 함께하는 단일화 이 문제도 이것으로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단일화 자체랑 그 본질적인 문제에서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예전에 DJP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로 협상하고 하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DJP 두 사람이 나서 마지막 어떤 합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에 따르면 지금 시간이 태부족하고 이제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제 결선을 거쳐서 한 사람이 후보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쉽게 양보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는 무슨 음식이라도 맛있어 보이지만 배가 부른 이후에는 어떤 것도 맛있어 보이지 않고 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하면서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단일화 자체도 이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되면서 무당층과 어떤 중도층 표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 상황인데 어제 민주당의 움직임을 저희가 보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다시 탄핵을 시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다시 표결에 붙였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중도층 표심에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어떤 고민을 했던 지점이었었고요. 그래서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제 결국 했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보면은 민주당이 어떤 중도층 표심보다는 이 상황에서 어떤 상대당 공격이나 지금 현재 지지층 결집에 더 몰두를 하고 있는 더 그쪽으로 다시 더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중도층 표심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대선 상황에서 국정 안정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굉장히 혼돈의 시계로 다시 돌아간 거죠. 예.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현실화됐잖아요. 설마 조기 대선 관리자가 출마할까라고 했는데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선출을 표결하려고 하니까 바로 사퇴를 먼저 했고 그 한덕수 대행이 받고 퇴임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뭐 민주당이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 이걸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 본인들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국정 혼란이 민주당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퇴임한 것 같고 또 모르지 않겠습니까? 한덕수 대행의 선거 참모로 지금 최상목 대행이 들어갈지도 그만큼 지금 책임지는 모습들이 예. 너무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쉽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에서 어쨌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상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주장하면서 3시에 파기환송 선고했고요. 4시에 한덕수 대행 사퇴. 이 시간의 그 흐름을 놓고서는 이게 결국은 좀 짜여진 시나리오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저는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찬대 위원장께서 네. 말씀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선으로 왔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죠? 지금 현재 대법원장과 그리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리 이와 같은 그 타임라인을 공모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3시에 파기환송할 테니까 당신은 4시에 사실상 사퇴해서 대권 후보로 나가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제 이와 같은 그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민주당 특히 그 각각의 국회의원 분들이 소셜 미디어에 옮긴 거 보면은 거의 지금은 민주주의만 있고 법치주의는 없는 것인지 대법원에서 우리 사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그 기준조차도 사실상 무시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왜 사법부가 왜 있죠? 저는 굉장히 참담했는데 이 부분도 무슨 근거로 짬짬이 하고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경우에 결국 사법부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 효과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파기환송심 당신들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대통령 선거까지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되면은 그 재판 진행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오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략, 민주당의 입 점점 공격적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영 논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이제 진영 거기는 좀 더 강화될 수 있겠죠. 예. 위기감일수록 더 뭉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느슨해지면 오히려 투표장에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위기감이 들면 더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할 수 있고 반면에 또 중도층 표시면은 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줄 수도 있다. 당연히 그걸 표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있으니까 사실 민주당도 이와 같은 어떤 언행에서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어떤 진영에 있건 간에 다 나라를 걱정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비상계엄이 있고 탄핵이 있고 조기 대선이 있고 그 사이에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고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하고 권한대행인 총리는 사퇴를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민주당이 우리가 정말 정권을 잡으면 정권 교체를 하면 이런 불안을 쫙 불식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계속해서 공세를 펼치고 이와 같은 대법원과 한덕수니가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론을 하는 것은 논평을 하는 것은 결코 그런 중도층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을 펼치던 민주당이 어제 대법 선고 이후에 입이 거칠어지고 전략이 공격적으로 바뀐 게 결국에는 민주당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조윤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표현 자체가 다소 좀 거친 부분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어제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법원의 그런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대선의 그런 대선 그 선거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고요. 예. 일단 이번 대법원의 그런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다소 거칠게나마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판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633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당선자를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만든 입법 취지가 있는 겁니다. 선출된 공무원들이 이런 그 거짓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서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하지 못하기 위해서 조기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633 원칙을 만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입니다. 패배한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 무리하게 633 원칙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9일 만에 선고를 내린다. 이 모든 절차 자체가 너무나 특별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나왔기 때문에 다소 그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선택했다며 어제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제 앞에서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법원 선고 결과를 예측을 하셨는지 못하셨는지는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지금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난 뒤에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하고 이제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 이 시점이 조금 묘해졌다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4월 30일 날 원래 하려고 했는데 예. 뭐 미국 해군 장관이 방한하는 그런 일정 때문에 미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5월 1일로 미뤘는데 뭐 그것도 오비락이겠죠. 예. 뭐 3시에 뭐 대법원 판결 나고 4시에 뭐 출마하고 예. 뭐 그런 것을 함께 뭐 공모했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전 총리 이렇게 출마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나라가 흔들림에도 불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덕수 총리처럼 노련한 분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대선 관리하고 또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분이 출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두 가지 명분을 들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다. 안팎으로 경제가 문제다 이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갈등이 너무 진영 논리가 첨예하게 돼서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본인이 아마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길이 더 좋은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 없고 나중에 결과로 봐야 되겠죠. 아마도 이제 한정 총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뭐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명분을 얘기할 텐데 아마도 3년 임기를 단축하고 본인이 당선된다면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제7공화국을 열겠다 이런 쪽일 것 같은데 그런 승부수가 국민들 마음을 어떻게 얼마나 움직일지는 현재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명분이 좀 적긴 하지만 그것을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한 전 총리의 그 행보를 보면서 민주당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내렸거든요. 오늘 이제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에 광주 5.18 묘지 찾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대선 출마하는 공식 행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덕수 대행은 좀 호남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성도 두고 또 중도층을 포섭하고 호남의 표심을 가지고 오면 자기에게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것인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호남 같은 경우는 5.18 계엄의 엄청난 잔혹한 현실을 확인했잖아요. 예. 그 피해를 직접 목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란 정부의 총리가 호남 출신이다라는 이유만으로 표를 줄까요? 저는 주지 않을 것 같고, 또 한간에는 한덕수 대행이 호남 출신임을 숨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오늘 다른 의견인 게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잘하면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한동훈 후보를 막는 역할로 좀 나왔던 것인데, 한덕수 후보도 진짜 대통령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지금 이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 제대로 진정성 있게 단일화를 시도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생기는 오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대권 도전 공식화되며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선 최종 후보인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입장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만나 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당권 유지, 자기들 공천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아까 제가 노 교수님한테 드렸던 질문이,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그 사퇴 시점이 조금 묘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한 이 시점에서 다시 출마 선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 재점화라는 상황을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발생을 했고요. 지금 이 이후에 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후보 지금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이 상황입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재명 후보라는 어떤 그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일이 다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조금 묘해졌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했던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민주당 쪽 그 정치인들 내지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2심 그 공선법 사건 무죄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법조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선고가 저희들로서는 그 이렇게 빨리 될지 이 부분을 예측 못했는 것일 뿐인 것이고, 만약에 선고 기일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예컨대 6월 3일 이후에 예컨대 정말 가정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시점의 하면 문제였지. 시점의 문제였던 결과는 것이죠. 예측을 할 수 있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고, 특히 지금 그 어제 5월 1일로 대법원 선고 기일이 지정되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에 파기 자판, 한마디로 그것을 어제 판결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의 사실 그 공직 자격이 없어진다 하면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까지도 가정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파기 환송이 됐고,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총리직을 내려놓고 오늘 이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결국 지금 잠수함처럼 물 밑에 있을 때는 안 보이지만 이 사법 리스크가 물 위로 떠오른 상태 속에서 이제는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결심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절묘하게 시간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죠. 아시다시피 그 공직자 사퇴 기간이 5월 4일입니다. 근데 이번 주말, 내일부터는 주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제 사퇴를 하고 오늘 이제 언론을 그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하려고 하면은 부득이 그 정치 일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짬짬이 아니냐, 대법원과 한덕수의 이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사법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사법 리스크가 국민들로 하여금, 특히 중도층으로 하여금 반감이 있고, 정말 이번 어제 판결도 그랬지 않습니까? 공직의 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허위 사실을 했는 것에 대해서는 응징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했습니다. 그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우리 그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갈지, 아마 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탄핵 상황 속에서 본인이 느꼈던 이게 이런 식으로 가서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서기 어렵다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의 결정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동희 교수님께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앞서서도 뭐 짧게 짚어주셨지만
지금 파기환송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보수라 단일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물리적으로 시간이 참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일 이제 5월 3일 날 뭐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7일이 대선 공보물 인쇄일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결정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때까지 결정이 안 되고 각자 다 대선 후보 공보물 인쇄해버리면 그때 가서 나중에 또 새로운 결정을 해서 뭔가 또 바꾸려고 하면 그거 더 어렵습니다. 5월 11일이 마지막 그 대선 후보 등록일인데 그때까지도 결정이 안 되면 각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정말 살신성인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살신성인의 결정을 내린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거취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주위의 지지자들 그동안 함께해온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관련해서 재판 내용과 향후 파장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대전의 한 축제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물총 싸움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즘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죠. 봄의 절정을 맞이하면서 각종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참가자들이 우비를 입고 물총 싸움이 한창입니다. 오늘 개막하는 유성 온천문화축제에서는 매일 오후 3시 물총 싸움이 펼쳐집니다.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이 꽃들로 알록달록 물들었습니다. 이곳은 5월에도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축제가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네, 축제 현장을 보니 계절의 아름다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봄 축제가 시작됐다고요. 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서울 곳곳에서 가족을 위한 다양한 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야간 개방을 시작한 어제 청와대 입구에 입장객이 몰려있는 장면입니다. 청와대는 야간에 문을 여는 청와대 밤마실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서울 스프링 페스타 기간인 오는 6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긴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다양한 축제 현장에서 직접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떨어지며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8.2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은데요.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며 대기의 건조함은 많이 해소가 됐지만 강원 영동 지방에는 아직 건조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20도, 대구 22도 예상됩니다. 이번 연휴 내내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어린이날과 연휴 마지막 날에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